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장 간판이 흔들리고 전봇대 불빛이 깜빡이던 그 시간, 저는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봤습니다. 군청색 털모자, 낡은 점퍼, 늘 손수레를 끌던 그 작은 체구, 할머니, 새벽 시장 고물상 할머니가 비닐 우비 하나 걸친 채 구조대원 사이를 뛰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비탈 아래에서 아이 울음이 희미하게 들리던 순간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내가 꺼내올게. 단호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분을 시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평범한 고물상 할머니가 왜 구조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왜 마지막 말이 그 한마디였을까요? 지금부터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진 사람, 남겨진 손수레. 새벽 4시, 시장은 늘 그렇듯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장을 깨우는 첫 발자국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늦으시네. 제가 중얼거릴 때 건어물 가게 정호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준성아, 할머니 봤냐? 오늘따라 안 보이네. 저는 괜히 태어난 척했습니다. 곧 오시겠죠. 할머니 튼튼하시잖아요. 그때 발치에서 작은 울음. 야옹. 할머니가 늘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 호두가 골목 끝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이상해서 따라갔고 그곳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퀴는 흙에 절반쯤 잠겨 있고 박스는 쏟아져 있었고 장갑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호 사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손수레를 이렇게 두고 갔다는 건 할머니가 늦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붉은 흙, 그리고 사진 한 장. 손수레 손잡이를 잡아봤습니다. 온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안쪽에서 시장 바닥에선 절대 묻을 수 없는 흙이 보였습니다. 붉은 흙. 제가 흙을 문지르자 정호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비탈길 쪽 산사태 났다더라. 소방차도 왔대. 산사태. 어젯밤. 붉은 흙. 그게 왜 할머니 손수레에? 그때 호두가 멈춘 곳에서 작은 보자기 묶음이 발견됐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나온 건 구조용 장갑, 낡은 휘슬,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속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여성이 있었고 트럭 옆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특수수색 구조대 14팀.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내일이다. 정호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설마 할머니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누군가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뉴스, 동시장 뒤편 8세나마 실종. 저는 사진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비탈길로 가볼게요. 정호 사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긴 위험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발견한 2개의 발자국. 시장 뒤편 비탈길. 가로등도 없고 땅은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중간쯤 내려가자 무너진 흙더미와 출입 통제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2개. 작은 발자국. 8살 전후 아이의 것. 그리고 그 옆에 발자국. 작지만 무게중심이 뒤로 치우친 고령자의 발자국. 할머니 아이를 부축한 건가. 조금 더 내려가자
바위 틈에 낀 검은 가방이 보였고 그 안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후면 스티커, 아동보호센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여기로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 거기 위험합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형광 구조복을 입은 구조대원이 달려왔고 제가 들고 있던 털모자 끈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이거 그분 겁니까? 네. 고물상 할머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여기서 봤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들린다고 우리보다 먼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소리 방향을 우리보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구조대가 선배님이라 불렀다. 잠시 후 특수구조대 팀장이 도착했습니다. 강인한 체격, 짧은 머리, 단단한 눈빛. 그가 털모자 끈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정화 선배님 거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배님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정화 선배님, 우리 구조대의 전설 같은 분입니다. 팀장 김서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장비도 부족하던 시절,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던 분이었죠. 흙의 움직임, 바람, 작은 소리, 살아있다는 흔적을 가장 먼저 찾던 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고물상 할머니가?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침묵. 김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구조에서 한 아이를 못 구했다고 생각하신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셨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선배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김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울음이 그때와 같았대요. 일부 오신 할머니가 남긴 신호. 수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탈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대원이 외쳤습니다. 팀장님, 손전등 있습니다. 김서진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센터 아이들이 쓰는 모델이야. 또 다른 대원. 여기 발자국. 2명이 함께 이동한 흔적입니다. 작은 발자국은 깊지 않았고 누군가가 아이를 부축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바위 아래 흙더미가 누군가 손으로 정리한 듯 반원 모양으로 가지런했고 그 중앙에 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진 팀장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선배님 신호다. 신호요? 돌 2개. 둘이 함께 있다는 표시. 그 말에 제 숨이 튀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딸깍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진이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이다. 지금 내려간다. 절벽 틈에서 들려온 숨결. 로프를 고정하고 우리는 절벽 아래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공간. 흙이 눌려 누군가 눕힌 자리처럼 다져져 있었고 붕대 흔적이 정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확신했습니다. 선배님이 만든 임시 대피 공간입니다. 그때 아주 약한 소리. 도와주세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괜찮아. 잠시 후 낮고 갈라진 목소리. 준성이니? 전기가 온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성이에요.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입구를 넓혔고 손전등 불빛이 안쪽을 비추는 순간 할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린 채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충격을 그대로 맞고 있었던 겁니다. 김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또?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얘는 괜찮아 자고 있어. 아이의 숨이 가늘게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다. 둘 다 살아있었습니다. 일부 칠신 한 사람의 몸으로 두 생명을 버티다. 구조되는 아이부터 밖으로 옮겼습니다.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아이 의식 있습니다. 찰과상, 저체온 초기, 응급처치 흔적 확인. 아이는 담요 속에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줬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할머니였습니다. 바위 압박이 심했습니다. 지렛대로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안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김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냐? 김서진이 울먹였습니다. 네, 선배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울음 그때랑 똑같더라. 근데 이번엔 지켰다. 할머니는 가슴께에서 녹슨 훈장을 꺼내 김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너한테 맡길게. 김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배님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땐 못 지켰지만 이번엔 지켰으니까. 바위가 들리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병원 가요. 할머니는 제 손을 약하게 맞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성아, 너 가게 오는 사람들 잘 지켜라. 제가 울먹이자 할머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 그게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어. 새벽을 건너 돌아온 사람들. 응급차 불빛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비쳤습니다. 아이는 먼저 실려갔고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저체온증 있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골절 의심, 갈비 손상 가능성, 산소 공급. 저는 할머니 곁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려요? 할머니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성아, 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살렸어요. 할머니는 눈가를 젖히며 속삭였습니다. 됐다. 응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는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작은 나무 조각. 어릴 때 길 잃지 말라고 주었던 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누군가 지킬 사람이 있다. 사이렌이 울렸고 응급차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고물상 할머니가 아니라 평생 누군가를 지켜온 진짜 영웅이었다는 것. 에필로그 새벽은 그렇게 우리를 비춘다. 할머니가 이송된 병원은 도시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아이 부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며칠 뒤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성아,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졌다. 애도 잘 지낸다더라. 그때 김서진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김서진은 조심스럽게 그 훈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선배님, 이거 다시 선배님이 가지셔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어라. 사람 살리는 일은 너희가 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라도 잘 살아라. 가게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챙기고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해.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시장은 할머니를 맞으며 떡을 들고 약을 들고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가게 문을 열기 전 그 골목을 바라봅니다. 어둠은 길고 바람은 차갑지만 알고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할머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이라면 위험하다고 말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